구급대원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망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이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측은 신생아 심정지 당시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는데 다른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긴급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탈북자들의 납치 공작에 열을 올리면서 재입국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해 논란이 일었던 임지현 씨도 북한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포성줄로 묶인 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사고와 항공기 지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눈을 지우던 70대 여성이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졌고 서울 강남대로에선 차량 화재까지 일어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법 주차한 화물차와 중장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깜빡 잊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타워 크레인 일부가 꺾이면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크레인 사고가 난 지 9일 만입니다. 북한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근 처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려 6개 금이나 강등되고 모든 직위도 박탈당했는데 권력 투쟁에서 밀린 게 이유로 보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은 오늘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이 세균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먼저 남주현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법의관 5명을 투입해 6시간 넘게 숨진 4명의 신생아를 부검했습니다. 국과수는 그러나 오늘 육안으로 본 것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없고 현미경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종합해야만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약 오류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 세트,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4명 모두 장에 가스가 차 부풀어 오른 것은 확인됐지만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정밀 검사를 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3명에 대해 이대 목동병원이 혈액 배양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지기 4-4시간 전부터 아기들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등 폐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 배양 검사 중간 점검 결과 신생아 3명이 그람 음성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명이 동일균이 만약에 자랐다 그러면 어떤 동일 오염된 상태의 어떤 수액이라든지 주사액이라든지 아니면 침습적인 어떤 시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될 수. 같은 균이라면 병원 내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데 배양 검사 결과는 모레 나옵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까지 나와야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서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한 달 뒤에나 밝혀질 전망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대 목동병원은 신생아들이 숨지기 전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유족들의 말은
병원 측의 설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유족 측의 이야기를 토대로 장선희 기자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4명의 신생아는 한 구역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44분 숨진 4명의 신생아 가운데 생후 한 달 2주 된 A군에게서 가장 먼저 심정지가 나타났습니다. 5시 50분에 집사람은 집에서 큰애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심정지다. 지금 빨리 와달라. 심폐소생술 하고 있다. 의료진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고비를 넘겼는가 싶었는데 1시간 반쯤 지난 오후 7시 23분 이번엔 생후 24일 된 B양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이 2명의 신생아에게 몰려있는 사이 다른 C군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세 번째 심정지 아기가 발생했지만 이 아기를 돌볼 의사가 없어 간호사들이 쩔쩔매고 있었다고 유족은 기억합니다. 아내는 그걸 너무 지켜보기 힘드니까 잠깐 얼굴을 돌렸어요. 얼굴을 돌리면 이쪽에는 아기가 보여요. 축축 늘어지고 있을 때까지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처음 심정지가 왔던 A군은 2시간의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곁에서 상태를 주시하고 있어야 했지만 이번엔 D양의 심장이 멈췄고 의사는 그쪽으로 가버렸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50, 60에서 2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이면 의사는 저는 옆에 있어야 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돌아왔으니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동시에 3명의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도중 심장박동이 불안정하게 뛰던 A군의 심장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결국 의료진의 심폐소생 시도에도 4명의 신생아는 차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이 기억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우왕좌왕이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들은 평소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가 장갑도 안 끼고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만지는가 하면 의사가 산모용 가운을 입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드나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흰색 상자가 들것에 실려 병원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상자에 담긴 아기를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숨진 아기를 이렇게 부검을 위해 국가수에 보낸 한 부모는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들에 대한 위생관리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아이들을 만졌대요. 비닐 장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환자실 의료진이 보여준 의아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각 쪽에 물고 빨면 아이 침이 묻잖아요. 선반 위에 올라왔는데 그걸 다시 물리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옷 벗고 산모들이 입는 가운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모는 병원이 알아서 잘하겠지 믿고 넘어간 게 후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짧은 면회 시간에도 그랬는데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더 심했을 것이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에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은 2시간 10분이거든요. 22시간은 도대체 거기서 어떤 식으로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됐을까. 유가족이 제기한 위생 문제에 대해 이대병원 측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오늘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국과수가 조금 전 한 7시쯤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하진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먼저 1차 부검 결과는 맨눈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인은 부검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혈액배양 검사와 병원의 모든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말이겠네요. 네. 그럼 이제 또 국과수가 숨진 신생아에서 모두 가스 팽창 소견이 관찰됐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가스 팽창은 신생아, 특히 미숙아의 그 소장 대장에 가스가 차서 이게 팽창돼 있다는 얘기인데 미숙아에게는 흔한 소견이라서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는데요. 하지만
혈액에서 세균이 배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숨진 신생아의 혈액 배양 검사에서 대장에서 흔히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배양된다면 이건 대장의 염증이 혈액까지 퍼졌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폐혈증으로 악화해서 숨졌다면 바로 이 대장에서 일으킨 염증이 바로 사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살모넬라균이나 녹농균처럼 소위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균들이 세균에서 그러니까 혈액에서 나온다면 이때는 가스팽창 소견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물어보면 숨진 아기들 모두 정맥 영양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것도 아까 국가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가 집단적으로 사망한 예가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3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고 모두 병원에서 오염된 정맥 영양제를 투여받고 신생아들이 폐혈증에 걸린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서가 이제 검사한 건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정맥 주사제를 국가서가 모두 수거해서 지금 정밀 감정에 들어갔고요. 이 정밀 감정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병원 내 감염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망 원인과 유족들 이야기 주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10년 가까이 국비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 신생아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 1000명 가운데 3.9명꼴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국비 7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89곳의 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고 병상 숫자도 적정량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양적 성장과 비교해 질적 수준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숙아 생존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봐도 1.5kg 이하 미숙아는 9%포인트, 1kg 이하 미숙아는 20%포인트가량 생존 확률이 낮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 목동병원도 그동안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우수한 1등급이었습니다. 병상 하나당 간호사 1.3명만 확보하면 1등급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앞에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더라고요. 뭐 신발도 그대로 왜 바깥에서 신던 신발 그거 신고 들어가고 사용은 비닐이 있고 아니면은 여러 명이 계속해서 쓰는 그 가운 같은 게 있는데 의료진 숫자만 평가할 뿐 장비 수준이나 운용 능력은 아예 평가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인큐베이터만 보더라도 20년 넘은 것 2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된 게 40%가 넘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난 지 열흘도 안 돼 이번엔 평택에서 또다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에 적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세금은 물론 과징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SBS가 그동안 보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첫 권고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시작된 지난 1993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만든 차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원금의 절반인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 가운데 20개는 1993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이후에도 20개 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인 만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차명 계좌라도 실존 인물의 계좌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최근까지도 유지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잘못하면 삼성의 이 뒷받침을 공범자 역할. 근데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금융위원회가 뭐 삼성의 뒤를 봐준 거라고 하실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정반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93년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 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실소유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계좌가 실명이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금융실명제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세 시효가 삼성특검 적발 이후 계좌에서 돈을 찾아간 2008년 말 기준으로 10년인 만큼 지금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금융혁신위 권고안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해 탄생한 위원회의 첫 결정인 만큼 금융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지난 7월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했던 탈북자 임지현 씨 기억하실 겁니다. 임 씨는 3년 전에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온 뒤 방송 출연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게 자의에 의한 재입국인 건지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임 씨와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또 다른 탈북자 박모 씨가 납치돼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재입국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종편 채널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자 박모 씨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부보다도 빙상과 캐릭터 사랑한 진짜 북한 남자 박호 2014년 탈북했던 박 씨는 인민군 특수부대에 복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남한 생활에 대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출연 불과 5달 뒤인 지난해 3월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우리 경찰서에서 가라는 그 탈북자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 탈북민들이 있긴 있어요. 통일부와 외교부, 경찰은 박 씨가 재입국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에 납치돼 돌아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알고 지내던 탈북자들도 박 씨가 스스로 돌아갔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자진해서는 안 갔을 겁니다. 출연하고 또 열심히 대학도 다니고 하는데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부는 박 씨가 북중 접경 지역에 사는 이모를 만나러 갔다가 납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지현 씨 사건 이후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탈북자 90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2명이 소재 불명이고 거주 불명자의 83%인 746명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중국 등지로 출국한 탈북자 상당수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을 걸로 북한 전문가와 탈북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탈북자들의 이딴 재입국 배경에는 국가 보위성이 있다고 탈북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보위성이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을 이용해 유인 납치 공작을 한다는 건데 재입국한 임지현 씨도 한국을 떠나기 전 북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임지현 씨가 떠난 뒤 숙소에 남은 흔적들은 임 씨가 황급히 떠나긴 했지만 남한 생활을 정리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오빠 자막에 늘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리 안 되고 전혀 없이 그게 임 씨는 북한 방송에서 부모가 보고 싶어 스스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유인 공작 때문에 재입국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임 씨의 재입국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원 동기 같은 임 씨의 지인들은 지난해 초부터 임 씨가 북한 보위성의 회유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국까지만 와라. 응? 처벌을 안 해줄 것 같단다. 응?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임지현도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대낮에.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체제 수호 업무를 맡은 보위성이 주로 가족과 친척을 내세워 유인 공작을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사칭해서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까지 와 있으니 중국으로 와서 데려가달라는 식의 전화가 탈북자들에게 부쩍 자주 온다는 겁니다. 대동산 목사를 한데 가날 부거든. 빨리 와서 데려가달라. 제가 그렇게 3번 받아봤습니다. 딱 단둘이 아는 그런 비밀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가족한테서 전화 왔는데 그런 전화 한 게 없다고. 북한에서 진짜 가족 친지의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통상 도청 때문에 1분 이상 못하는 국제전화 통화가 시간 제약 없이 이어지면 틀림없이 뒤에 보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끄덕끄덕 막 이렇게 막 다급하고 목소리도 막 떨리는데 벌써 입적했냐고 말할 땐 덤덤합니다. 정부가 납북된 걸로 판단하는 박모 씨도 중국에 사는 이모를 찾아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탈북자들도 통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탈출을 억제하고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의 동요를 노리는 북한의 제2북 공작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장훈경 기자,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에서 전화를 걸어온다는 건 일단 탈북자들의 한국 전화번호나 한국 주소 같은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북한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제2북자의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남조선은 인간 생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국에서는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을 낱낱이 다 알고 있다. 수시해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낱낱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탈북자들한테 당신들 정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참 무서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네, 우선 제2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하나원의 기수별 명단과 전화번호도 상당수 확보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심지어는 통일부 공무원이 탈북자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팔아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탈북자들의 정착이 통일부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유인 공작, 제2북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로 오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도 안 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어할 이유,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겠지만 당장 북한 보위성의 협박 전화를 받을 경우 신고할 센터를 만드는 등 이 탈북자 개인정보가 새는 걸 막는 일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구속은 됐지만 우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 오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검찰 소환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포승줄에 묶인 우 전 수석은 구속될 때와 달리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금속 물질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는지 또 뒷조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 했는지 등 마지막 영장에 추가된 혐의들을 주로 추궁했습니다. 첫 조사인 만큼 불법 사찰 지시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가 이뤄졌지만 우 전 수석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켰거나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에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 간에 앞으로도 당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송년 만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가면서 조금 전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댓글 공작 수사 상황이나 다스 소유주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하면서 애둘러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일 잔치를 겸한 연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식당 앞에서 기자들에게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홀대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국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서는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분야를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물음엔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이재호 전 특임 장관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MB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식당 주변에 20여 명이 모여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이 얼어붙고 또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근길 상황을 이성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고 폭설을 그대로 맞으면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평상시보다 20분 정도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노산에서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네요. 차량 바퀴는 헛돌기가 일수. 비상출동한 견인차마저 눈길 위에선 속수무책입니다. 눈이 다 치워지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일부는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은 속절없이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밀어주기도 합니다. 눈이 한창 내리던 오전 9시쯤 강남 테헤란로에선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편도 4차선 도로가 30분가량 통제돼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 인왕산길과 북악산길 등 경사가 심한 도로 4곳은 한때 양방향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선 국내선 항공기 123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비행기 날개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국제선 항공기 126편이 지연됐습니다. 서울에 5cm 정도의 눈이 내리고 영하권 추위까지 겹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찍부터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정작 서울 지역에는 출근 시간이 다 지난 오전 9시에야 대설주의보가 뒤늦게 발효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상황은 화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쓰러진 한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옆에서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고 있습니다. 차량 아래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오르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눈을 치우던 주민 2명을 덮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75살 공모 씨는 숨졌고 딸 53살 정모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오르막길을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선 고속도로 제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떨어진 굴착기 삽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 제설용 소금을 제설차에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팔과 삽을 연결하는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던 것 같다는 굴착기 기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새벽부터 갑작스럽게 내린 눈 때문에 곳곳에서 차량 전복과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서울에 최고 5cm까지 눈이 온다고 예보했지만 오늘 새벽에는 어제 예상보다 더 적은 눈이 올 거라고 예보했고 실제 서울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눈이 쌓일 대로 쌓였고 출근 시간이 다 지난 오전 9시에야 발표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오늘 저녁 6시 10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종현은 앞서 오후 4시 40분쯤 친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종현의 친누나가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색을 벌였고 종현은 저녁 6시 10분쯤 오피스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종현은 심정지 상태로 건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종현은 오늘 정오쯤 자신이 쓰러진 오피스텔을 2박으로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현이 현장에 따로 남긴 유서는 없었지만 숨지기 직전 누나에게 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보내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해요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틀 전에도 우울증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7살인 종현은 지난 200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샤이니로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문 본상을 수상했고 최근까지 콘서트 활동을 벌였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꺾이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올해 10명이 이 타워 크레인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팔에 해당하는 붐대가 90도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꺾인 붐대가 쇠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로 세워진 타워 크레인의 인상 작업, 즉 크레인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하던 중 붐대가 꺾인 겁니다.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서 작업하던 52살 정모 씨가 6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4명은 크레인에 매달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을 하면 있었을 것이고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다쳤지 않겠냐.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와 다른 작업자를 불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는 올해 경기도에서만 4건이 일어나 10명이 숨졌습니다. 9일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크레인 사고처럼 모두 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인상 작업 중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불법 주차한 화물차나 중장비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안전지대나 도로 갓길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는 특히 잘 보이지 않아서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법 주차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길, 한 차선을 떡하니 차지한 트레일러를 피할 새도 없이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된 중장비 차량 때문에 일어난 참사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도로, 대형 이삿짐 차량이 갓길을 점령했고 외국으로 나가는 이삿짐인데 이 차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작업하려고 지금. 날이 어두워지자 안전지대는 불법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예비 장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 아예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전지대가 오히려 사고 유발지대가 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저렇게 지금 저기서 하는 차가 이쪽으로 튕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대형 중장비와 충돌을 했을 경우에는 승용차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현행법상 중장비 차량은 관할구청에 반드시 주기장을 등록하고 운행 시간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장비 차량은 정기주차료가 싼 외곽 지역을 주기장으로 등록해놓고는 서울에 불법 주차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 중장비 차를 따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법 주차합니다. 차고지가 따로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가 있는지. 멀어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끌고서는 4시간씩 가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8시간이면 빨리 가는 차가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을 이거 하루 종일 끌고 거기 갔다 오느냐 말이야.
이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주기장입니다. 1000평이 넘는 규모지만 중장비 차량은 단 한 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500여 대가 주기장으로 등록한 곳이지만 번호판 없는 차량 한 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화물차 한 대 있잖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무늬만 있는 거죠. 거기. 밤이 되고 다음날 새벽이 와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실을 반영치 않은 법과 형식적인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탁상 행정 탓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가입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오늘 개설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보험 계약 이후 찾지 않은 보험금 40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찾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깜빡 잊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조 4천억 원 규모, 900만 건에 달합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주소 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찾지 않은 보험금이 확인된 경우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놔둘지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 시점과 만기 전후 기간에 따라 이자율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은 바로 찾는 게 좋습니다. 찾지 않은 보험금이 10,000원 이상이거나 사망 보험금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은행 상호금융 계좌, 대출 정보, 카드 발급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SBS 정현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것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외교적 갈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가장 왼쪽에 앉은 남성은 칼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입니다. 일부 언론은 임 실장이 칼둔 의장과 원전 문제를 논의한 증거라는 취지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을 잇따라 맡겼는데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한국에 항의 방문을 하려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직접 갔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일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매개로 운영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결국 정치 공세를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반박했습니다. 칼둔은 아부다비 행정청장이기도 해 그 자격으로 배석한 것일 뿐 원전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내일 국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야당은 답 없는 의혹 제기라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1차 독대 이전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말입니다. 삼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가 공소장에 적시된 3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독대로 알려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면담의 사흘 앞서 지난 2014년 9월 10일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는 겁니다. 대구 면담이 5분에 불과해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첫 독대를 증언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 증언대에 섰습니다.
안전비서관은 해당 시기에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에 안내한 적이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시기는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기 전으로 기억하며 대구에서의 독대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가 저장된 건 당시 이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저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 부회장이 연달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안전비서관의 증언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기존 반박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독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가 수정 검토에 들어가자 보수 개신교계가 특정 종교 탄압이라며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비과세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비롯해 특혜 조항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정부 총리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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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지도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보수 개신교계는 특정 종교 탄압에 거대한 음모가 벌어진 위험한 사태라며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행령 개정 원안이 훼손되면 순교적 각오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0만 명 서명 들어가면 청와대도 정부도 시민단체도 그 누구도 다 두 손을 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청와대를 찾아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세무조사 관련 조항이 훼손되면 정부 종교 간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통해 특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종교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앞서서 헌법 제38조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단 말이죠.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특혜로 지적된 조항 가운데 종교활동비 비과세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든 뒤 내일 법제처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세계 상위 0.1%의 부자가 하위 50%의 몫의 부를 차지했고 이런 빈부격차를 방치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피케티를 비롯해 소득 분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처음 내놓은 내용입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숭이 두 마리에게 돌을 가져오게 한 뒤 한쪽에는 오이를 다른 한쪽에는 포도를 줬습니다. 같은 노력에도 보상이 달라지자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화를 내며 오이를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피케티를 비롯한 유럽 경제학자 100여 명은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며 전 세계적인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1980년 이후 늘어난 세계 부의 27%를 상위 1%의 부자들이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하위 50% 소득 증가분의 2배나 됩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 상위 0.1%인 슈퍼부자 700만 명의 소득이 상위 1% 소득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It looks like inequality is on the rise. This is something that we suspected, but the report seems to confirm it. 빈부격차는 중동과 인도, 아프리카 순으로 심했고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빈부격차도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980년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유럽과 같은 수준이었던 미국은 2016년 20%까지 올라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빈부격차를 줄일 방안으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이번 연구가 소득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간과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 권력의 2인자로 불렸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근 처벌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무려 6계급이 강등되고 모든 직위도 박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인 걸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에 황병서에 대한 검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검열에서 부정부패 행위가 드러나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황병서가 심각한 강등 조치를 당했으며 별을 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별 내신 대장보다 한 계급 높은 차수였던 황병서가 6계급 아래 상좌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또 총정치국장과 정치국 상무위원 등 모든 직위도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부정부패지만 라이벌 최룡해의 당 조직 지도부가 처벌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권력투쟁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장성택 숙청에 관여하며 실세로 떠오른 황병서는 2014년 최룡해 대신 총정치국장에 기용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축구는 완전히 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세로 이 기세로 나가면 세계에서 아마 대권 줄 것 같아요. 이례적 강등이지만 일정 기간 처벌을 거친 뒤 재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프로야구 기아의 양현종 투수는 요즘 상 받으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연봉 대박을 예약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양현종 선수를 유병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MVP를 휩쓴 양현종은 겨울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축하드립니다. 시상식마다 최고의 상을 휩쓸며 상금으로만 6천만 원을 벌었고 부상으로 받은 차량도 3대나 됩니다. 두는 이제 누나들, 매형들에게 좀 싼 값에. 왜냐면 그 돈으로 이제 제가 보태가지고 이제 제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를 팔고 승합차로 바꾸려고. 걸그룹 댄스를 하겠다는 우승 공약까지 화끈하게 지킨 양현종에게 팬들은 대투수라는 새 별명을 연호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 그런 의미 있는 별명을 받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연봉 대박도 예약돼 있습니다. 지난해 FA 신분으로 연봉 15억 원의 1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올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투수 첫 연봉 20억 원 돌파가 유력합니다. 네, 저 많이 받고 싶어요. 항상 뭐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이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다른 팀과도 협상하고 있다는 소문은 일축하며 기아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있어야 할 곳은 그냥 광주인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아마도 좀 좋은 소식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밤사이 눈은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이 더 걱정입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춘천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만 약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과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한낮 기온도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또 한 차례 중부와 호남 지방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날졌습니다. 부모들이 대학병원을 선택했던 건 그만큼 그 병원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이라도 그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은 모든 의혹과 의문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